오늘 오후 2시 15분 서울중앙지법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 실질심사가 열립니다. 윤 전 대통령은 직접 법정에 나올 예정입니다. 김성훈 변호사, 구승은 기자와 함께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먼저 구 기자, 윤석열 전 대통령 아직 법원에 안 왔죠? 언제 온다 예고된 시간이 있습니까? 네, 아직 법원에는 도착하지 않은 걸로 확인이 됩니다. 윤 전 대통령 측이 사전에 도착 시간을 기자들한테 미리 공지하진 않았는데 신문 시간인 오후 2시 15분에 근접해서 도착할 걸로 예상이 됩니다. 아시다시피 윤 전 대통령 사저인 서초동 아크로비스타가 법원에서 한 5분 정도 거리에 떨어져 있거든요. 사저에서 출발하는 순간 법원에 금방 도착할 걸로 보이는데 지금 법원 출입문 앞에는 기자들이 윤 전 대통령에게 질문을 하기 위해서 대기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구 기자가 얘기를 한 것처럼 사저하고 법원이 굉장히 가깝기는 하죠. 석방 이제 넉 달 만에 구속 기로에 섰다. 그런 거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윤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 신문은 잠시 뒤인 오후 2시 15분부터 서울중앙지법 서관 321호에서 남세진 영장 전담 부장판사 심리로 열리는데요. 이 321호가 박근혜 전 대통령이나 양승태 전 대법원장도 거쳐간 곳입니다. 이분들도 영장 심사를 받기도 한 곳인데요. 앞서 윤 전 대통령은 내란 우두머리 등 혐의로 지난 1월 19일 구속됐습니다. 하지만 지난 3월 8일 서울중앙지법 지귀현 부장판사가 구속 취소 결정을 내렸었죠. 당시에 날짜가 아닌 시간 계산을 통해서 이제 검찰의 공소 제기가 구속 기간이 만료된 이후에 이뤄졌다고 판단했는데 이게 상당히 이례적이어서 당시에도 좀 비판을 많이 받았던 부분인데요. 이후 조은석 특별검사가 이끄는 내란 특검이 출범을 했고 구속 취소 4개월 만인 지난 6일 윤 전 대통령에 대해 특수공무 집행 방해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하게 된 겁니다. 자, 이게 특검팀이 수사 개시를 선언한 이후에 18일 만인데요. 이렇게 속전속결로 영장 청구가 이뤄진 배경에는 또 어떤 혐의의 중대성과 또 증거 인멸 가능성 등에 비춰서 이제 신속한 신병 확보가 불가피하다는 판단이 있었던 걸로 보입니다. 특검팀이 오늘 신문에 누가 참석할지는 알려지지 않았습니다. 이게 철저히 보안을 지키면서 이제 전략상 공개를 하지 않은 건데요. 윤 전 대통령 대면 조사에 참여했던 박억수 장우성 특검보 등이 참여할 걸로 예상이 됩니다. 특검팀은 어제 이제 상당한 분량의 PPT를 준비하면서 오늘 신문에 데뷔를 한 걸로 제가 취재가 됐는데 이제 구속을 확신하는 분위기도 좀 읽힙니다. 또 윤 전 대통령 측에서는 특검 조사에 입회했던 김홍일, 배보윤 변호사 등 6명이 참석할 걸로 알려졌습니다. 윤 전 대통령도 오늘 직접 법정에 나온다고 합니다. 직접 변론에 나서고 또 최후 진술까지 할 가능성이 있는데요. 지난 1월 공수처에서 구속영장을 청구했을 때도 윤 전 대통령이 이젠 법원에 출석해서 45분간 직접 발언을 한 바가 있습니다. 변호사님 어떻습니까? 지금 구승훈 기자가 얘기를 했는데 윤석열 대통령이 직접 지금 나온다는 거잖아요. 나오면 더 유리합니까? 일반적인 사건 같은 경우는 그렇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영장이라는 굉장히 인신 구속을 하는 중요한 결정이기 때문에 피의자가 나와가지고 직접적으로 소명을 하고 한다고 하면은 아무래도 어떤 사람의 영장을 이제 발부할 것인지 여부를 결정하는 데는 상당한 영향을 미치는 부분도 있습니다. 다만 이제 나와서 어떤 사람이 나와서 어떤 이야기를 하는지는 굉장히 중요하겠죠. 여러 혐의점에 대해서 반성을 하고 수사에 적극적으로 협조를 하기 때문에 구속의 상당성과 필요성에서 문제가 없다라고 판단한다면 도움이 되겠지만은 반대로 이미 확실한 혐의점들에 대해서도 이제 터무니없는 논리로 반박을 하거나 아니면은 이제 여러 가지로 정치적인 장광설을 늘어놓는 그런 방식으로 일관을 하게 된다면은 나오더라도 그것이 더 유리하게 판단될 가능성, 적어도 피의자 입장에서 유리하게 판단될 가능성은 없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구승훈 기자가 얘기를 할 때 지난 1월에 윤 전 대통령이 직접 나와서 직접 변론을 했잖아요. 중간에 한 40분 정도 했던 것 같고 마지막에 한 5분 정도 발언을 했던 것 같은데 이번에도 그렇게 좀 적극적으로 나설 거다 이렇게 예상을 하십니까? 어때요? 그 두 가지가 나눠서 봐야 할 것 같습니다. 전략적으로 봐서는 그러지 않는 게 나을 겁니다. 사실 우리는 많이 봤습니다. 이미 형사법정에서도 그렇고 사실 공개된 내용 중에서는 이 헌법재판소의 재판 과정에서 변론 기일마다 직접 나서서 이야기한 모습들을 봤고
그 이야기한 모습들이 결론적으로 내려진 효과가 만장일치로 파면하는 결정이었습니다. 결국 헌법과 법률을 무시하거나 그 과정에서 국민들이 겪은 혼란과 어려움에 대해서 굉장히 별일 아닌 것처럼 보이는 태도를 계속했기 때문이죠. 자,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제가 변호인이라고 한다면 직접 나서서 변론하거나 이야기하는 걸 최대한 자제시킬 겁니다. 다만 피의자 본인의 특성상 이제 자신이 직접 얘기를 해야만 직성이 풀리는 또 그런 캐릭터이기 때문에 그런 점들을 고려했을 때는 뭐 변호인들의 만류나 이런 것들은 별로 상관없이 본인이 하고 싶은 말들을 많이 하는 과거의 방식을 답습할 가능성은 높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가 헌재에서 봤듯이 윤 전 대통령이 직접 나서서 직접 변론을 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보시는 것 같습니다. 앞서서 화면이 조금 보였습니다. 법원 앞 화면이 보였는데 아직까지는 윤 전 대통령이 모습을 드러내지 않고 있는 그런 화면, 네, 지금 보고 계신데요. 경찰들이 주변에 있고 아직까지는 조용한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구승인 기자, 그러면 오늘 구속영장 신문 어떻게 진행이 됩니까? 네, 우선 오늘 구속영장 신문은 비공개로 진행될 예정입니다. 이제 특검법의 수사 대상 사건 재판은 이제 공개하도록 규정이 돼 있긴 했는데 법원이 이제 오늘 오전에 비공개로 진행한다고 공지를 했습니다. 이게 통상 구속영장 신문이 비공개로 진행되는 전례를 좀 따른 걸로 추정이 되는데요. 특검팀은 66쪽 분량의 구속영장 청구서에서 구속의 필요성을 밝혔습니다. 이게 범죄 사실만 5개, 또 적용된 혐의만 8개에 달합니다. 일단 신문이 시작되면 피의자에게 진술 거부권을 고지하게 됩니다. 그다음에 이제 신분을 확인하는 인정 신문을 거칩니다. 또 판사가 구속영장 청구서에 기재된 범죄 사실과 구속 사유를 이제 고지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본격 윤 전 대통령에 대한 피의자 신문이 시작되는데요. 이후에 검사와 변호인의 의견 진술이 이어지고 또 피의자인 윤 전 대통령의 이제 마지막 발언이죠. 최후 의견 진술 기회를 부여할 예정입니다. 윤 전 대통령 측에서는 주거가 일정한 데다 경호를 받고 있는 만큼 도주 우려가 없다는 점 등을 강조한 걸로 전망됩니다. 지금 화면에 이 시각 서울중앙지법의 모습이 보이고 있습니다. 앞서서는 외관이 보였고 지금은 이 안에서 보고 있는 모습인 것 같습니다. 지금 이제 영장심사가 열리는 서울중앙지법 주변으로 뭐 구속 찬반 집회도 열린다라는 얘기가 있고 지지자들이 몰릴 거다 뭐 이런 얘기도 있었습니다. 주변 상황 어떻게 듣고 계세요? 네, 이른 시간부터 법원 주변이 말씀하신 것처럼 뭐 지지자들과 이제 경찰들이 모여서 좀 긴장감이 가득한 분위기였는데요. 윤 전 대통령 지지자 2천여 명이 이른 오전부터 법원 인근에 모여들었습니다. 이들은 탄핵 무효라고 적힌 현수막 등을 내걸고 또 일부 지지자들은 윤석열 전 대통령을 외치면서 이제 지지하는 구호를 외치기도 했는데요. 이에 대비해서 여러 대의 경찰 버스가 법원 주변에 배치가 됐고 또 곳곳에 울타리가 설치돼서 또 시민들의 통행을 제한하고 있습니다. 경찰 기동대 8개 부대 500여 명이 이제 지금도 법원 앞에서 대기를 하고 있는데요. 당초 기동대가 30여 개 부대 2천여 명을 투입하려던 계획을 또 수정을 해가지고 45개 부대 2,700명가량으로 이게 증원을 했습니다. 이 배경에는 지난 1월에 기억을 하실 텐데요. 윤 전 대통령 첫 구속심사 때 벌어진 서부지법 폭동 사태와 같은 불상사를 막기 위한 이제 선제적 조치라고 볼 수 있습니다. 화면에서 저희가 뭐 외관의 모습을 지금 다 볼 수는 없는데 경찰이 증원 배치됐다라는 얘기 또 경비가 삼엄하게 이루어지고 있다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어떻습니까, 변호사님? 저희가 이 얘기를 하면 서부지법 폭동 얘기를 안 할 수가 없거든요. 네, 사실 너무 충격적인 일이었죠. 우리나라 역사상 그렇게 법원이 폭도들에 의해 가지고 짓밟힌 것은 처음이었고 무엇보다도 이제 다 영상이 촬영되고 있는데도 아무런 거리낌 없이 법원을 침탈하는 것도 사실 굉장히 충격적이었습니다. 사실 또 그 전에는 이제 특수부대가 국회의원, 해관, 이제 국회 본청을 이제 침투하는 그런 모습까지도 우리가 봤었고 입법부에 있어서 사법부까지 무력으로서 침탈당하는 모습을 굉장히 충격으로 봤는데요. 저는 단언컨대 오늘은 그런 일들이 발생하지 않아야 한다고 생각하고 또 그럴 가능성도 사실 낮다고 생각을 합니다. 결국 그런 행동들을 했을 때 어떤 처벌이 이루어졌는지에 대한 부분들이 엄정하게 이루어지게 된다면은 그런 행동들이 이제
소위 말해서 저지할 수가 있거든요. 결국 서부지법 난동 사태에서 법원에 직접 들어간 사람들은 모두 다 이제 실형을 선고를 받았고요. 이번에도 말할 거 없이 더 그렇게 될 것이라고 보여지고 무엇보다도 경찰 입장에서도 당시에 법원에 이제 폭도들이 난입한다는 것도 사실 이제 그동안에 상상할 수 없었던 일이었기 때문에 그런데 지금은 현재 작전 계획상으로 그런 부분들을 잘 대비할 수 있을 것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위치상으로도 저 고등법원과 중앙법원이 같이 있는 서울중앙지법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좀 방어하고 방호하기가 조금 더 수월한 부분들도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도 고려해가지고 대비하고 있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변호사님 보시기에 서울 서부지법하고 지금 중앙지법하고는 좀 위치상으로도 다르고 경비하는 면에서도 훨씬 좀 수월한 면이 있기 때문에 그때 같은 그런 폭동이 일어나기는 쉽지 않을 거다 이렇게 보시는 거네요.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네. 결국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당시 어쨌든 간에 현직 대통령으로서의 권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에 대한 지지와 옹호를 목적으로 폭도로서 법원에 들어간 사람들과 지금 이제 그런 상황도 아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엄정한 처벌들이 이루어졌다는 점을 고려했을 때 과거와 같은 돌발 상태가 벌어질 가능성은 낮다고 생각하고요. 위치상으로도 서부지법 같은 경우에는 주변에 골목길도 굉장히 많고 사실 그냥 대로 바로 앞에 위치하고 있다면은 중앙지법 같은 경우에는 물론 중앙지법도 마찬가지로 대로에 위치하고 있지만은 기본적으로 약간 언덕 지형이어서 이게 함부로 이제 폭도들이 침범하기는 조금 어려운 부분도 있습니다. 지금 화면에는 아크로비스타 앞에 모습이 보이고 있습니다. 지금 이 소리가 좀 들리시는지 모르겠는데 윤석열 전 대통령 지지자들이 모여서 대통령을 외치는 그런 소리가 들리고 있습니다. 아마 이 법원 앞에도 이런 모습이 있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이 됩니다. 아직까지 움직이는 모습은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자, 구승민 기자, 그러면은 우리가 그 특검이 구속영장을 청구하면서 적시한 혐의가 있잖아요. 어떤 혐의를 적시를 했는지 좀 정리를 해볼까요? 네, 특검은 영장 청구서 가운데 26쪽을 할애해서 체포영장 집행 저지에 대한 범죄 사실을 기재했습니다. 이게 이제 계엄 직후부터 윤 전 대통령이 자신에 대한 내란 혐의로 수사망이 조여오자 경호처 간부들에게 공간촌 공세를 지시했다는 건데요. 이제 체포영장이 작년 12월 말에 이제 발부가 되자 공수처는 내란 뜻 수사권이 없고 또 서부지법 영장은 불법이라는 주장을 이제 윤 전 대통령이 펴면서 철저한 공간촌에 대한 출입 통제를 지시했습니다. 이 지시를 받은 박종준 경호처장과 당시 김성훈 경호처 차장 등 경호처 수뇌부들은 차벽과 인간띠를 활용해서 실제 체포영장 집행 당일 3중 저지선을 구축했고 또 공수처와 경찰 그 수사관들의 영장 집행을 막았습니다. 그때 생중계로 화면을 그 시민분들이 보셨을 텐데요. 2차 체포영장 집행 전에는 윤 전 대통령이 총을 갖고 있다는 걸 경찰에게 좀 보여줘라는 지시를 이제 경호처 간부들과의 밥자리에서 했다는 진술을 또 특검이 이번에 확보를 했습니다. 그래서 특검은 영장 청구서에 경호처를 사병화해서 영장 집행을 무력화하고 또 증거인멸을 시도했다. 관저를 치외법권 지역처럼 만들기도 했다고 이제 주장을 했고 또 구속이 필요하다고 청구서에 적시를 했습니다. 이 밖에 비상계엄 이후에 김성훈 전 차장 등에게 계엄에 가당한 군 수뇌부의 비화폰 기록 삭제를 지시했다는 혐의가 또 적용이 됐습니다. 그리고 계엄 선포 전 국무회의에 의도적으로 일부 국무위원인 11명만 소집을 해서 단 2분간 국무회의를 열고 나머지 9명 국무위원들의 심의 의결권 행사를 방해한 혐의도 적시가 됐습니다. 또 계엄에 실패한 윤 전 대통령이 이 계엄의 위법성을 인지하고 사후 법적 책임과 또 책임 추궁을 피하려고 뒤늦게 사후 계엄 선포문을 만들었다는 이 허위 공문서 작성 혐의도 적용됐고 또 마지막으로 계엄 이후 당시 이제 대통령실이 언론에 계엄이 정당하다고 알리도록 했었거든요. 그거에 대해서도 이제 직권남용 혐의가 적용이 됐습니다. 네, 특검은 이 같은 범죄 혐의의 중대성을 오늘 구속영장 신문에서 강조할 계획입니다. 변호사님 어떻습니까? 지금 보니까 구승원 기자가 이제 크게 세 가지 사실로 나눈 것 같아요. 범죄 혐의를. 첫 번째가 체포영장 집행을 저지하도록 지시했다. 이 지시라는 부분에 또 중점을 좀 두고 있는 것 같고 앞서서 얘기를 했지만 총기를 보이도록 해라 뭐 이런 지시도 했다는 거잖아요. 어떤 점을 좀 주목해서 보고 계십니까?
네, 결국 구속영장이 발부되는 것은 구속영장 발부 과정에서 구속영장의 필요성과 상당성 두 가지를 충족해야 합니다. 구속의 상당성과 관련해서는 죄를 저질렀다는 점을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고, 그리고 필요성과 관련돼서는 도주 및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어야 합니다. 이 두 가지 요소와 관련해서 첫 번째로 중대한 범죄를 저질렀다는 상당한 의심의 여지가 있다라는 부분은 결국 체포 저지 시도와 저는 관련이 있을 거라고 높다고 생각을 하고요. 지금 생각해 보면은 그 당시도 굉장히 황당한 일이었지만 다시 생각해봐도 사실은 굉장히 심각한 범죄 행위가 저질러졌습니다. 법원이 발부한 영장을 사인이 폭행이나 협박이나 다중의 위력으로 그 영장 집행을 저지해도 굉장히 중대한 범죄로서 특수공무 집행 방해가 되는데, 심지어는 대통령의 직위에 가진 사람이 자신이 경호를 받고 있음을 이유로 해서 경호처의 무장 병력들을 동원해서 법원의 영장 집행을 저지하도록 했다. 사실 우리나라 역사에서 처음 있는 일입니다. 여러 가지 처음 있는 일들이 있었지만요. 사법부가 발부한 영장을 그런 방식으로 공직자가 자신을 경호하도록 만들어 놓은 병력을 무력으로 동원해가지고 저지한다는 거는 사실상 우리가 그때 집행할 때 막 여기서도 이야기했죠. 무력 충돌을 우려하지 않았습니까? 누구의 무력 충돌이냐면 사병과 사병이 아니라 국가기관과 국가기관의 무력 충돌을 이걸 뭐라고 하냐면 내전이라고 합니다. 이런 것까지도 우려할 정도로 심각한 상황까지도 몰아갔고, 이 과정에서 그런 지시를 했다고 한다면 이건 굉장히 중대한 범죄이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엄벌에 처할 뿐만 아니라 영장을 발부할 만큼은 중대한 범죄 사실이 됩니다. 즉 이것이 유죄로 인정됐을 경우에 엄정하게 중한형을 처벌받을 것이기 때문에 이런 중대한 사실과 이 내용들이 소명이 됐다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요소가 될 거고요. 도주 및 증거인멸의 우려는 결국은 지금 사실 핵심 혐의인 내란 우두머리 혐의는 이미 기소가 됐습니다. 이 과정에서 관여한 여러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체포 저지뿐만 아니라 또 국무회의, 그리고 그 이후에 비합본 삭제 등 여러 행위들과 관련해서 지속적이고 반복적으로 법적대적인 태도를 보여오고 또 증거인멸 행위를 하려고 했고, 현재도 관련돼서 진술을 오염시키고자 하는 행위들을 했다는 점에 있어서는 증거인멸의 가능성이 현직 대통령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매우 높다라고 판단될 가능성이 있다고 보여지고, 결국 이 두 가지가 가장 핵심적인 요소가 될 것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지금 변호사님 말씀하신 그 체포 저지 관련해서 윤석열 전 대통령 측에서는 그런 얘기를 계속 해왔어요. 공수처에는 내란죄 수사권이 없는 거 아니냐. 공수처에서 발부받은 체포 영장에 내가 응할 의무가 없다라고 주장을 했잖아요. 어떻습니까? 네, 법원이 발부한 영장에 대해서 각각의 개인들이 그렇게 판단할 수 있다고 하면은 이 나라가 유지가 될 수가 없겠죠. 영장을 집행하는 과정에서 나는 이거 불법인 것 같은데 라고 한다면은 거기에 대해서 무력으로 저항하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 따른 여러 가지 법적인 절차들을 거쳐가지고 항변하고 그것이 받아들여져야 합니다. 가령 지금 이 체포영장과 관련돼서는 그렇다고 해서 그게 없었던 것도 아니고요. 항고도 하고 재항고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법원에서는 다 그때마다 해당되는 체포영장에 법적인 하자가 문제가 없다라는 점에 대해서 명확하게 결정을 했었고, 최종적으로는 앞서서 구속영장도 그런 판단 속에서 발부가 됐던 거기도 합니다. 즉 여러 법원과 여러 판사들이 이미 판단했던 내용들이고요. 그런 점에서 일단 기존 체포영장이 부적법하다는 내용도 법률적으로 틀릴 뿐만 아니라 결론적으로 설령 이제 일부 그 부분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거를 개인이 임의로 판단해가지고 거기에 무력으로 맞서는 것을 허용하지는 않습니다. 마지막으로는 심지어는 그것을 개인이 무력으로 맞서가지고 강제로 구인된 것뿐만이 아니라 자신을 경호한다는 공적인 목적에 봉사하고 있는 경호처 병력들을 동원해가지고 무력 충돌을 유발하는 수도 있다는 것을 염두에 두면서 그 과정에서 그 체포영장, 즉 공권력으로 동원돼서 공권력으로 복무하는 사람들한테 공권력에 저항해가지고 공권력에 맞서도록 하는 이런 행위를 했다는 점들에 있어서는 결국 본인이 이거에 대한 법률적인 해석을 그렇게 한다고 하더라도 그 혐의점을 벗을 수는 없는 일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당시에 그래서 경호처를 사병화한다 그런 비난이 일었었고, 그 집행 과정에서 공수처 직원이나 경찰이 다치기도 했었거든요. 그래서 특수공무집행 방해 혐의라고 한 것 같습니다. 이게 굉장히 엄하다라고 특검에서는 봤다, 이렇게 보시는 거네요. 네, 그렇습니다. 심지어는 이제 개인으로서 아니면 사인으로서 위력으로 그렇게 하는 것도 굉장히 심각한 범죄지만은, 다시 말씀드리지만은 경호처는 윤석열 전 대통령 개인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 아닙니다. 대통령직을 수행하는 공무원을 보호하기 위한 공적 조직이고요. 경호처의 예산은 어디서 올까요? 국민들의 세금으로부터 오는 겁니다. 법에 따라서 국민의 의사에 따라서 그 의사를 실행하기 위해서 역할을 담당하는 사람들을 임의로 자신의 위법한 행위에 동원하고 그 위법한 행위에 동원하기 위해서 심지어는 무력 충돌까지도 불사하도록 만드는 일들이 벌어졌다.
당시 이제 우리나라의 상황에 대해서 외신들이 얼마나 심각하게 봤는지 이제 좀 우리가 기억이 가물가물했지만 아직도 기억이 생생합니다. 한마디로 대통령이 경호처 병력 등을 사병으로 동원해가지고 국가의 사법부의 영장과 그 사법부 영장을 집행하고자 하는 경찰 행정의 어떤 집행 과정을 저지시키는 준내전 상태로 유발했던 굉장히 심각한 범죄이기 때문에 이 문제에 대해서는 저는 엄연하게 책임을 물을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자신이 지시한 적이 없다 뭐 이런 얘기도 하는 걸로 보이는데 그럼 경호처는 왜 그런 겁니까? 그럼 경호처에 있는 사람들이 군사반란 같은 거 일으켰다고 볼 수밖에 없겠죠. 그럴 가능성은 없고 그런 식으로 몰아갔기 때문에 결국은 경호처의 주요 간부들도 이 부분에 대한 진술을 한 게 아닐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특검에서 이 체포영장 집행을 막으라고 지시한 혐의에 대해서 엄중하게 보고 있다. 변호사님 이렇게 보시는 거고 구승훈 기자가 두 번째로 얘기한 부분이 국무회의에 관한 거거든요. 당시에 뭐 절차를 지키지 않았다라는 거는 저희가 뭐 여러 정황에서 너무 잘 알고 있는데 일부 국무위원들만 소집을 해서 심의권을 박탈했다 이 부분이잖아요. 그런데 윤 전 대통령 측에서는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긴급성을 고려해서 일찍 올 수 있는 사람들에게만 연락을 한 거다라고 주장을 합니다. 어떻습니까? 네, 뭐 그런 주장을 오늘 나와가지고 직접 열심히 이야기한다면은 영장 발부의 가능성은 확실히 더 높아질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솔직하게 긴급성, 뭐 당시 누군가 적국이 침공하는 상태도 아니었고요. 그럴 만한 이유는 전혀 없었고, 그리고 기본적으로 당시에 부른 명단들이 소위 위치를 파악한 다음에 하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뭐 모든 면에서 긴급성 때문에 특정 공무원만 불렀다는 것도 말이 안 되고요. 이거 자체는 그 자체가 심각해 보이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내란 우두머리 혐의가 워낙 크기 때문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에서 의미를 가질 수 있는 것들은 법 적대적 태도입니다. 결국은 헌법 수호자이자 법률을 최종적으로 지키고 준법을 해야 하는 주체인 대통령의 권한을 일시적으로 위임받은 사람, 대통령이란 권한을 위임받은 사람입니다. 대통령이라는 사람도요. 그 사람이 굉장히 중요한 권력을 행사해서 국민들의 기본권을 제한하는 과정에서 헌법과 법률에 따른 절차와 요건들을 지키고자 하는 의사가 아예 없었고 심지어는 그 과정에서 그러한 절차의 요건으로서 각 국무위원들의 어떤 행위, 그 참여, 그리고 국무회의, 실행, 그리고 그 이후에 관련된 기록의 보존 이 모든 부분에 있어서 어떠한 것 하나도 지키고자 하지 않았다는 점을 다시 한번 강조하는 것이고요. 결국은 이러한 법 적대적 태도를 봤을 때는 엄정한 이제 신병 확보와 엄정한 기소와 엄정한 수사와 엄정한 재판이 없으면은 앞으로도 수사와 재판, 즉 실체적 진실을 밝히고 확인하고 그걸 바탕으로 해서 확실한 처벌을 하는 데 있어서 상당한 지장이 있을 것이다. 라는 점을 주장하는 거고 그걸 보여주는 범죄 혐의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저희가 사실 이 내란이 엄청나게 중대한 범죄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변호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조금 시간이 지나다 보니까 무뎌지거나 잊혀진 부분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세부적으로 들어가면 별거 아닌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는 부분도 있지만 지금 말씀 하나하나를 들어보면 모두가 다 이거 문제가 아주 크고 엄중한 범죄다 이런 말씀이세요. 사후 계엄 선포문도 마찬가지거든요. 허위 공문서 작성 혐의 아닙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 사문서 같은 경우에는 문서의 명의인이 실제와 다른 내용을 쓴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처벌되지 않지만 공문서는요. 공적 권한에 기해서 작성하는 문서이기 때문에 그 내용이 실제와 다름에도 불구하고 허위로 작성하면 허위 공문서 작성죄라는 것이 성립이 됩니다. 지금 결국 계엄 선포문 관련돼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는 이렇게 비유하고 싶습니다. 비상계엄은 우리 헌법에서 대통령에게 주어진 일종의 핵무기 발사권 같은 겁니다. 아주 긴급한 필요성이 있을 때 정말 절차적 안보가 있을 때 국민의 기본권과 여러 가지를 크게 훼손하거나 제한하면서 정말 필요할 때만 발사해야 하는 그런 거라고 볼 수가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절차와 요건들을 엄격하게 만들어 놓은 이유가 함부로 쓰지 못하도록 하기 때문입니다. 왜냐? 그것은 위임받은 권한이지 그 사람의 본인의 권한이 아니기 때문이죠. 근데 그런 과정에 있어서 결국 계엄을 선포하는 과정뿐만 아니라 그 이후의 과정에 있어서도 이걸 너무나 가벼이 여겼다. 사실은 이미 헌법재판소는 판단했습니다. 대한국민의 신임을 중대하게 위반하였다. 배신하였다라는 점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 점뿐만 아니라 지금 내란죄는 이미 우두머리 혐의가 기소가 됐지만 그 외에도 결국은 법에 정해진 절차와 내용들을 무시하고 아주 심플하게는 자신이 헌법과 법 위에 서 있는 인치를 하고 있다라고 하는 판단 속에서 이런 범죄 혐의점들을 만들어냈다는 것. 그런 점에서 법과 헌법 위에 있는 것이 아니라 헌법과 법에 따른 수사와 재판의 절차에 한 명의 피의자로서 피고인으로서 본인의 지위를 명확하게 인식시키도록 하는 것이 지금 우리 민주공화국이 해야 하는 태도라는 것을 아마 영장 청구서에 자세하게 썼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윤 전 대통령 측에서는 그렇게 얘기를 해요. 객관적 증거가 없다. 무리한 영장 청구다. 아마 오늘 법정에서도 이 주장을 되풀이할 걸로 보이는데 변호사님은 오히려 그런 주장이 영장 발부 쪽으로 무게를 두는데 더 방향이 갈 거다. 이렇게 보시는 건가요, 지금? 그렇습니다. 네. 그리고 영장 실질 심사에 아까 본인이 나오는 게 도움이 되는지 안 되는지 네. 물어보셨잖아요. 뭐 일반적인 그런 형사 사건들 기준으로 봤을 때 저도 이제 법원에서 시보로서 들어가 보면은 기록만 보면 이 사람 영장 발부해야겠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막 왔는데 이제 좀 젊은 청년이 막 펑펑 울면서 제발 살려달라고 반성하면은요 마음이 약해지는 부분들이 있을 수도 있어요. 반대라면 어떨까요? 전혀 그렇지가 않겠죠. 네. 내란죄는 피해자 없는 범죄가 아니라 피해자가 국민 대다수한테 엄청나게 많이 광범위한 범죄입니다. 국민들의 세대로 사실은 비상계엄이라는 무기를 발사한 겁니다. 모든 국민들이 피해자죠. 그 과정에 있어서 사실 단 한 번도 자신의 범죄 사실 혹은 자신의 행동에 대해서 뉘우치고 반성한 적은 없습니다. 그리고 그런 반성이 없다는 것을 가장 강력하게 드러난 게 무엇이었나? 자신에 대한 수사를 거부했던 겁니다. 예, 이 사건의 수사가 이제서야 수사를 하는 게 아니라 이제까지 수사를 못하다가 수사를 한 겁니다. 심지어는 구속영장이 발부된 다음에도 수사를 거부했었죠. 네. 수사라는 거는 민주공화국이 어떤 것이 실체적 진실인지 확인하고 거기에 따른 법적인 결정하기 위한 과정입니다. 그 태도에는 자신은 한 명의 국민으로서 우리 사법 시스템의 대상이 될 수 있는 사람이 아니다라는 자의식이 있는 것이죠. 그런 부분들을 오늘도 드러내가지고 계속 이야기를 한다면은 지금 저렇게 연호하고 있는 지지자들에 취해가지고 이야기를 한다면은 다행히도 우리 시스템이 그런 지지자들로 만들어져 있지는 않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대가가 나오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윤 전 대통령 측의 이런 설득이나 주장이 법원의 판단에는 오히려 안 좋게 악영향을 미칠 거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오늘 특검이 증거 인멸 우려 이 부분을 강조할 거다 뭐 이렇게 얘기가 나오더라고요. 네, 특검은 오늘 신문에서 범죄 혐의와 별개로 증거인멸 우려에 대해서 강조할 예정입니다. 최근 특검에서 소환한 강희구 전 대통령 부속실장과 김성훈 전 경호처 차장이 윤 전 대통령 측 변호인의 조사 입회 여부에 따라 진술 내용이 달라진 점을 지적하는 건데요. 윤 전 대통령이 불구속 상태로 수사를 받게 될 경우 이 두 핵심 피의자에 대한 회유나 압박을 통한 증거 인멸 가능성이 높다는 겁니다. 또 특히 윤 전 대통령이 이미 허위 공문서 작성이나 비화폰 삭제 지시 등 혐의로 이제 증거를 인멸했다는 점도 이제 강조할 걸로 보입니다. 반면에 윤 전 대통령 측은 이 김성훈 전 차장이나 강희호 전 실장에 대한 진술 번복을 회유하거나 압박한 사실이 없고 또 특검 조사에서도 객관적인 증거가 제시된 바도 없다는 입장이거든요. 즉 양측 입장이 좀 다른 상황이라 영장 심사에서 양측 공방이 이제 거셀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특검은 이 밖에 또 윤 전 대통령 측이 구속영장 청구서를 일부를 언론에 공개한 거를 강조할 걸로 보이는데요. 그 수사 과정에서 관련자들의 진술이 이제 언론에 노출이 되면서 피의자든 참고인이든 이게 심리에 부정적인 영향을 또 미치고 이게 수사에 어려움을 초래하는 수사 방해가 벌어졌다는 게 특검의 시각입니다. 네, 지금 보고 계신 화면은요. 이 시각 그 아크로비스타 외경, 그 윤 전 대통령 그 사택 외경이 보이고 있고요. 오른쪽에 보이는 화면은 이 시각 서울중앙지법의 모습을 보고 계십니다. 아직까지 윤 전 대통령이 움직이고 있다라는 얘기는 들리지 않고 있고요. 화면에서 아직 확인하기는 어렵습니다. 저희가 내용이 더 들어오는 대로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변호사님, 지금 구승문 기자가 얘기를 했는데 특검에서는 증거인멸 우려, 뭐 도망할 우려 이 부분을 강조를 하고 있는 것 같고 영장 청구서가 66페이지라고 하는데 그중에 뭐 16페이지에 달하는 이런 내용을 세세하게 적었다 이렇게 전해지고 있잖아요. 왜 강조를 하고 있다 이렇게 보십니까? 네, 반대로 얘기한다면은 이제 피해자 측에서 변호인의 의견을 낼 때 가장 그 점을 강조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과거 영장 발부 사태랑 비교해 봤을 때 현직 대통령이 아니고 그리고 주요 임무 종사자들이 상당히 구속되어 있는 상황 등에 있어가지고 증거인멸의 우려가 없다라는 점을 가장 강조해가지고 주장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여지고요. 그렇기 때문에 반대로
지금 전직 대통령이고 그리고 상당한 주요 임무 종사자들이 구속된 것도 사실이지만 지금 우리의 핵심적인 혐의점이라고 할 수 있는 체포 저지와 관련돼서 아직 구속된 사람이 없습니다. 네, 그리고 실제로 내란과 관련돼서 그 전후방에 있었던 여러 가지 행위와 관련돼서는 실제로 국무위원들조차도 최초의 수사 과정에서 제대로 진술을 안 했다는 것들이 일부 객관적인 증거와 함께 확인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지금 보이다시피 결국은 아직 소수에 불과한다고 하더라도 소위 정치적 강경지지층을 바탕으로 해서 상당한 정치적인 압박을 사건의 관련자들한테 주요 인물들한테 행사할 수 있는 여지도 있고 그것이 관련 인물들의 진술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 그것이 실제로 조사 과정에서 드러난 부분도 있다는 점을 강조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그 증거 인멸 얘기를 할 때 증인 회유 얘기가 나왔던 거거든요. 그러니까 김성훈 전 경호처 차장이나 강희구 전 대통령실 부속실장의 경우에 진술이 달라졌는데 언제 달라졌나 보니까 윤 전 대통령 측 변호인이 입회할 때와 아닐 때가 달라졌다라는 거거든요. 그러면은 이 부분도 증거 인멸의 하나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겁니까? 네, 그렇습니다. 사실상 지금 중요 인물들과 관련된 진술을 간접적으로 통제하고 있는 정황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물론 A 피의자의 변호인이 B 피의자의 변호도 맡을 수는 있습니다. 근데 사실상 A 피의자가 주범으로서 지시를 한 사람이라고 한다면은 B가 진술한 내용은 A의 혐의점에 대한 중요한 자료가 될 수 있는 증거가 될 수 있는 부분이 있거든요. 근데 아무리 보더라도 역학 관계를 봤을 때 결국은 A를 위해서 하는 것 같은 변호인이 B의 그 수사 과정에 입회를 해가지고 과정을 다 모니터링을 하고 심지어는 그 사람이 없을 때와 있을 때 진술의 방향성이 달라졌다고 하는 것은 여전히 상당한 정치적인 영향력을 가지고 그것을 변호인 입회권이라는 것, 법적인 권리를 바탕으로 해가지고 행사함으로써 우리나라에 있어서 제일 중요한 무엇이 실체적 진실인지를 확인하고 규명하고 그걸 바탕으로 처벌하는 사법 기능의 절차를 심각하게 훼손하고 어려움에 처하게 만들고 있다는 것. 그것이 이제 영장 청구서에 굉장히 자세하게 담겨 있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 윤 전 대통령 측에서는 그런 얘기도 하잖아요. 다른 그 내란 가담 피해자들이 이미 구속이 돼 있기 때문에 뭐 말을 맞출 염려는 없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지금 변호사님 말씀을 들어보면 체포영장 집행 저지에 가담한 그런 뭐 혐의자들이라든지 아니면은 뭐 국무위원들이라든지 말을 맞출 가능성이 여전히 남아 있다 이런 말씀이신 거네요. 그렇습니다. 결국은 그래서 범죄 혐의의 중대성 면에서는 지금 이번 영장 청구 사유 중에서 체포영장 저지, 특수공무집행 방해가 가장 큰데 결국은 그 특수공무집행 방해 혐의와 관련된 여러 공범 관계에 있는 사람들의 여전히 자유로운 상황이고 심지어는 그 사람들의 진술 과정에 변호인 입회권을 통해 가지고 사실상 개입한 정황들이 있고 그런 점을 봤을 때는 앞으로도 증거인멸의 가능성들이 충분히 있다는 것이고요. 내란죄 우두머리 혐의와 관련돼서는 주인물들이 이제 구속되어 있는 것도 사실이지만 지금 외환죄 관련돼서 아직 수사가 진행되는 점도 고려될 필요가 있다. 즉 여전히 현직은 아니지만 전직으로서 물러선 다음에도 강성 지지자들을 바탕으로 한 상당한 유무형의 압박을 가할 수 있는 힘을 가지고 있고 그것이 실제로 수사 과정에서 수사의 어려움을 초래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증거인멸이라는 것은 물증이 아니라 인증에 대한 인멸 또한 가능하기 때문에 진술에도 영향을 미친다는 점에 있어서는 구속영장의 발부가 필요하다라는 점을 논증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영장 청구서에 보면은 서울 서부지법 폭동 얘기도 나와요. 지금 변호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지지자들을 선동을 해서 정치적으로 이용할 수 있다는 부분, 그 부분을 얘기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앞서서 구승근 기자가 얘기를 할 때 그 영장 청구서가 저희가 이렇게 세세하게 알고 있는 게 언론에 공개가 돼서 알고 있는 거잖아요. 근데 특검에서는 윤 전 대통령 측 변호인단이 이거를 언론에다가 흘린 거 아니냐, 수사 방해다라고 보고 있는데 그렇게 볼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까? 네, 원칙적으로는 이것을 이제 특검 측에서 직접 유출했다고 하면 피의 사실 공표 관련 이슈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거는 상당히 조심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보여지고요. 지금 뭐 특정한 변호인이 유출한 것으로 보인다라고 하는데 그 부분을 확인해 봐야 한다고 봅니다. 일단은 그 피의 사실 공표죄를 그 변호인이 부담하지는 않는데요. 그래도 그 과정에서 여러 사람들의 진술과 내용들, 특히 이제 개인정보가 다 담긴 부분들이 있다 보니까 이런 부분들이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이 될 수도 있고 사실적시 명예훼손이 될 수 있는 부분도 있고요. 사실 그보다 더 중요한 거는 결국은 주요 인물들의 그런 발언, 그 조사 과정에서의 진술 내용을 결과적으로는 이제 공개적으로 유출함으로써 어떻게 하는 거죠? 결국 당장 강성 지지자들한테 자, 이 사람들 봐라. 이 사람들이 사실대로 얘기해서 소위 윤 전 대통령을 곤란하게 만들었다는 압박까지도 가할 수 있는 그런 점에 있어서는 굉장히 심각한 범죄가 될 수도 있다라고 보고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피의자들 입장에서는 부담을 느껴서 다음 조사 때 조금 위축이 된다든지 그렇습니다. 그런 면이 있다 이런 말씀이시는 거네요. 앞서서 변호사님이 법 적대적 태도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특검에서는 그것도 강조하고 있는 것 같아요. 윤 전 대통령이 수사 재판에 비협조적이다. 법 집행을 따르지 않을 우려가 있다. 이 부분을 강조를 하고 있거든요. 구속영장 발부에 더 무게를 두기 위한 거다. 이렇게 봐야 됩니까? 그렇습니다. 구속영장이라는 거는 어떤 면에서는 사실은 우리나라에서 가장 돈이 많은 재벌 회장이라고 하더라도 아니면 제일 권력이 많은 사람이라고 하더라도 제일 두려워하고 피하고 싶은 것이 구속되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시간은 모두에게 공평하기 때문입니다. 그것만큼은 돈으로도 살 수 없고 권력으로도 살 수 없기 때문이죠. 한편으로는 그래도 신병을 확보하고 구속한다는 거는 이 나라가 할 수 있는, 국가가 할 수 있는 최대한의 권력 행사이기도 합니다. 한편으로 이 나라의 법 질서와 헌법과 법 질서 속에서 그 안에서만 당신이 행동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거든요. 어떤 돈을 가지고 있어도 어떤 권력을 가지고 있어도. 자, 이런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결국은 아주 일관되게 지난 12월 3일부터 지금까지 벌어졌던 많은 일들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이 보여준 태도는 법 적대적 태도를 넘어서 법 초월적 태도, 스스로 법 위에 있다라고 판단하고 행동하는 부분들이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것이 극명하게 드러난 게 바로 법적인 실체적 절차적 요건을 거치지 않은 비상계엄 선포였고 그 이후에 여러 가지 증거인멸 시도들도 그렇고 사법부의 영장 집행 저지도 그렇고요. 헌법재판 과정에서도 헌법재판에 대해서도 계속 그런 마타도어가 있었습니다. 마지막으로는 심지어는 대한국민의 신임에 중대하게 배반하였던 이런 파면되고 나서 돌아온 다음에 첫 번째로 한 얘기가 이기고 돌아왔다라는 얘기가 있죠. 우리 헌법과 법률이 가지고 있는 모든 절차와 제도들을 하나도 존중하지 않고 그것을 무시하고 심지어는 지지자들 그것을 무시할 것을 독려하기도 했다. 그런 점에 있어서는 영장 발부라는 게 수사 과정에서의 증거인멸을 막기 위한 것도 있지만 한편으로는 이 공화국이 결국 한 사람의 인치에서 저항해서 할 수 있다는 것들을 보여주는 것이다 볼 수 있습니다. 지금 화면이 나오고 있는데요. 윤 전 대통령이 이동하는 모습 같습니다. 네, 저 차량 번호가 지금 윤 전 대통령 차량 번호로 보여지거든요. 뒤에 법원으로 이동하는 것 그 같습니다. 차가 따라 붙은 걸 보니까 지금 경호 차량으로 보이는 것 같은데요. 네, 그리고 지난번 특검에 출석했을 때도 변호인단 차량이랑 같이 해서 2대가 그 특검 사무실에 왔었거든요. 그래서 이번에도 변호인단이 아마 뒤에 타고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경호원들이랑 같이. 네, 지금 왼쪽에 보시는 모습이 아크로비스타고 오른쪽이 법원의 모습이 보이고 있는데요. 조금 전에 저희가 차량 2대가 아크로비스타에서 나가는 모습을 보여드렸습니다. 지금 구승훈 기자가 보기에는 기존의 그 법원에 나올 때 탔던 차량과 비슷하다 이렇게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윤석열 전 대통령이 자택에서 법원으로 출발했다 이렇게 나오고 있는 걸로 봐서 그 차량이 맞는 것 같습니다. 지금 보시는 모습은 서울중앙지법의 모습인데요. 아직까지 법원 안으로 들어오지는 않았는데 바로 앞이잖아요. 그러니까 곧 상당히 가깝죠. 서울중앙지법으로 올 것으로 예상이 되네요. 그렇습니다. 뭐 저런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예. 그 어떤 영장 실질 받는 피의자가 2시 15분에 실질 심사를 받는데 5분 전에 집에서 7분 전에 출발하는 경우는 없거든요. 아무리 가까워도요. 예, 보통은 최소한 10분, 15분 전에 와가지고 대기하면서 엄정한 법의 결정을 기다리는 태도를 보여주는데 아무리 집 앞에 있다고 하더라도 지금 시간 딱 맞춰서 온다는 거는 사실 실무적으로 굉장히 이례적인 모습이다라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사실 저희가 1시 반부터 방송을 했잖아요. 이렇게 1시 반부터 하는 이유는 조금 일찍 올 거라고 예상을 했기 때문인데 지금 2시 9분이거든요. 변호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2시 15분에 법정에서 이제 영장실질심사가 시작이 된다라고 법원이 얘기를 했는데 아직까지 법원에 들어오지 않고 있는 이런 모습을 보고 계십니다. 자, 그러면 구속 여부 언제쯤 결정이 됩니까? 네, 지금 오후에 시작할 예정이기도 하고 네. 또 혐의라든지 쟁점이 많아서 이르면 오늘 밤 늦게 아니면 내일 새벽에 결과가 나올 걸로 보입니다. 이제 법원이 구속영장을 발부할 경우에 지난 3월 8일 법원의 구속 취소로 윤 전 대통령이 풀려난 지 약 넉 달 만에 재구속되는 겁니다. 특검은 그렇게 되면 이제 최장 20일 동안 윤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 상태로 수사가 가능해지는데요. 그 20일이 끝나면은 이제 기소 여부를 판단해야 합니다. 그래서 구속기 영장이 발부될 경우에 이제 특검이 수사 초반부에 일단 소기의 성과를 거뒀다는 평가가 나올 걸로 보입니다. 반면 오늘 구속영장이 기각된다면 특검이 혐의를 충분히 입증하지 못한 채 무리하게 신병 확보에 나섰다는 비판은 피하기 어려울 걸로 전망이 됩니다.
지금 화면에는 보이지 않았는데요. 지금 저희가 듣고 있기로는 윤 전 대통령이 서울중앙지법에 도착했다. 네, 지금 화면이 나오고 있습니다. 변호인들의 모습이네요. 그렇죠. 네, 지금 앞에 배보윤, 송진호 변호인 모습이 보였거든요. 뒤에 그러니까 먼저 변호인이 차량에서 내린 걸로 보여집니다. 구승훈 기자가 앞서서 얘기를 했는데 지난번 법원에 나올 때도 차량 2대에 나눠서 법원으로 왔었는데 한 차량에는 변호인들이 타고 있고 한 차량에는 윤 전 대통령이 타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앞서서 변호인들의 모습이 먼저 보였고요. 지금 차량 한 대가 들어왔는데 윤 전 대통령이 타고 있는 차가 아닌가 예상이 네, 됩니다. 저게 윤 전 대통령 차량이 맞고요. 네, 김홍일 전 검사장의 모습이 보이는 것 같은데요. 네, 맞습니다. 오늘 입회가 예정된 이제 김홍일 변호사가 먼저 내리는 모습입니다. 이제 반대편에 윤 전 대통령이 곧 내릴 걸로 보입니다. 네, 지금 시간이 2시 11분입니다. 2시 15분에 구속영장 실질 심사가 시작될 예정인데요. 지금 3분 정도 남기고 도착을 오늘 직접 했습니다. 발언하실 예정이실까요? 특검이 여전히 무리하게 영장 청구했다고 생각하세요? 체포 집행 당시에 직접 체포 저지하라고 지시하셨습니까? 영장의 관련자들 집 네, 지금 보시는 것처럼 기자들이 여러 가지 질문을 했는데 전혀 답변을 안 하는 모습이네요. 네, 무리한 영장 청구라고 보시냐, 또 체포 저지 지시했냐 이런 기자들 질문에 네, 묵묵부답으로 들어갔습니다. 또 석방 4개월 만에 다시 구속기로에 놓였는데 심경이 어떠냐는 질문도 있었던 걸로 보이는데 거기에도 대답을 하지 않았습니다. 변호사님은 이 장면은 어떻게 보고 계세요? 그동안 기자들이 정말 많은 질문을 했었거든요. 근데 앞서서 말씀도 하셨지만 뭐 사과라든지 반성의 모습은 전혀 보이지 않는다라는 말씀을 하셨고 오늘도 아무런 대답이 없었습니다. 어떻습니까? 그러니까 저는 한 사람의 국민으로서 사법 질서 속에서 자신이 책임을 져야 한다는 태도도 그동안에 보이지 않았다는 점에서 굉장히 아쉽지만은 또 한편으로는 정치인이라고 하더라도 마찬가지로 문제가 참 심각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국민들이 큰 권력을 위임을 했던 거고요. 그 권력을 위임했는데 그 권력을 남용하고 그 신임을 위반해가지고 국가적으로도 그렇고 여러 가지로 많은 피해를 입었습니다. 지금 구속돼서 수감되어 있는 사람들이 본인 관련해서도 여러 명이고요. 국민들로서는 이 과정에 대해서 본인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고 어떤 부분에서 책임을 느끼고 혹은 그런지에 대한 것들을 들어야 할 수 있고 물을 수 있고 또 대답할 의무가 그 사람에게는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뭐 결국은 법 위에 있다, 헌법 위에 있다고 생각해서 그런지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전혀 어떠한 답변도 없지 않나.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기본적으로 법 적대적인 것이 아니라 이 대한민국이라는 민주공화국에 대해서 적대적인 태도를 보이는 것이 아닌가라고 감히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오늘 직접 만약에 발언하실 구속이 예정이실까요? 된다면요. 지난 1월하고 지금은 10분이 다른 거 아닙니까? 어떤 차이가 체포 집행 있습니까? 당시에 직접 체포 네, 기본적으로는 이제 지시하셨습니까? 바로 지금 일단은 영장이 발부되기 전까지는 대기를 하고 있고요. 발부가 되면은 보통 이제 서울구치소나 이런 곳에 대기를 하고 있는데 바로 이 영장이 집행된다고 볼 수가 있고요. 뭐 기본적으로 현직 대통령은 아니기 때문에 전직 대통령 수준의 이제 경호들이 주어지는데 전직 대통령의 수감은 사실 그동안에 선례가 많이 있기 때문에 그 수준 안에서만 경호가 이루어지지 지난번처럼 현직이라는 이유로 과도한 경호들이 이루어질 가능성은 낮습니다. 네, 지금 화면에 보시는 모습은 윤석열 전 대통령이 오후 2시 11분에 법원에 도착한 모습을 보고 계십니다. 한 1분 정도 뒤가 될 것 같은데요. 2시 15분부터 서울중앙지법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 실질 심사가 진행이 됩니다. 그 과정은 저희가 계속해서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두 분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